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또 힘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 덕을 끼치며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큰 깨달음이 그때그때마다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다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화면도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기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장, 간장, 뭐 비장, 소장, 대장, 그다음에 뭐 위, 콩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장기 이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장기 이식이 참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말 많은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으로 잘 선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기를 이식한다? 정말 꿈도 못 꾸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의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장기 이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법으로 아주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이식이라는 것이 그 정의가 뭐냐? 장기 이식은 정말 장기가 망가져서 생명이 위독한 사람에게 건강한 장기로 바꿔 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장기 이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100년 전, 그 이전에는 장기 이식을 꿈도 못 꾸었어요. 근데 이 장기 이식이 시작되게 된 것은 언제냐? 1877년 이 눈의 그 각막 이식이 수술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장기 이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한 23년 뒤 1900년도에 독일의 칼 란트 슈타이너라고 하는 분이 이 피의 그 혈액형을 발견했어요. A형, B형, 뭐 그다음에 O형 이 혈액형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이 혈액이 일치할 때는 이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혈액을 이식하는 다시 말하면
수혈하는, 수혈도 일종의 이식입니다. 피를 이식하는 거니까 이런 혈액 이식, 수혈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을 하면 많은 피를 흘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혈을 통해서 수술을 하면서 피를 흘려도 계속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하는 환자들이 죽지 않고 수술이 완료되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제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964년에는 신장, 콩팥, 콩팥 이식이 성공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한 3년 뒤에는 1967년에는 심장, 사람의 심장에 이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 이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장기 이식이 아주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라든지 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이식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다. 자, 그러면 장기 이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장기를 이식할 때 첫째는 자가 이식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타가 이식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종간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뭐 자가 이식, 타가 이식, 종간 이식 하니까 좀 생소하죠. 자가 이식이란 뭐냐? 장기나 어떤 신체의 일부를 자기 몸에서 자기 몸으로 이식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피부 이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화상을 당해가지고 막 일그러졌단 말이죠. 보기 흉해. 그런데, 어, 자기 몸, 히프 같은데 살이 많잖아. 히프에 있는 살을 좀 떼어내가지고 또는 어떤 줄기세포 같은 거를 내 몸에서 떼어내가지고 이 얼굴에 망가진 부분을 그걸로 이식을 하는 거야. 이 경우는 자기 몸에 있는 피부를 자기 몸에 있는 피부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이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장기 이식 종류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타가 이식, 그리고 종간 이식이에요. 타가 이식이란 뭐냐? 타인의 장기, 다른 사람의 장기를 어떤 환자의 몸으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신장이 다 망가졌어. 보통 신장이 두 개 있잖아요. 콩팥이 두 개가 다 망가졌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은 가족이나 어떤 이 어떤 이 몸에 세포 조직이 적합한 사람의 어떤 콩팥을 기증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콩팥이 두 개 있는데 하나 떼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콩팥 하나를 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환자의 몸으로 콩팥을 이식해 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를 또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기는 거니까 타가 이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타가 이식. 근데 이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장기 이식의 세 번째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종간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종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보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뭐 어류도 있고 또 양서류도 있고 파생류도 있고 또 우리처럼 젖을 먹고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는 이런
인간과 같은 종자도 있고 또 초식 동물도 있고 여러 생물의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간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물의 장기를 내가 장기가 망가졌을 때 내 장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장기를 떼다가 아, 그 환자의 몸으로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사람하고 비슷한 장기를 갖고 있는 동물이 누구냐 하면 돼지라고 해요. 돼지. 그래서 이 돼지의 무슨 뭐 콩팥이라든지 뭐 돼지의 간 같은 걸 띄어서 인간 몸으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서로 종류가 다른 생물 간에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종간 이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간 이식도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 이식, 참으로 인간에게 정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말 귀중한 의학적 치료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좀 있거든요. 어떤 이런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 이식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다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기 이식을 이제 의학적으로 장기 이식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장기 이식을 하다 보면 뭐 죽을 뻔했던 생명이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혜택도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부작용이 혜택보다도 더 클 때, 이때는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장기 이식을 시행할 경우에 피이식자, 그러니까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 피이식자나 혹은 장기를 제공해주는 기증자가, 예를 들면 기증자가 자기의 장기를 떼내게 되면 생명의 위험이 따를 수 있잖아요. 특별히 뭐 심장 이식을 한다? 그래서 기증자가 내 심장을 떼내면 심장을 기증한 사람은 죽잖아. 그러나 콩팥인 경우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좀 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낫지만 하나를 떼면은 좀 뭔가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죽는 건 아니라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콩팥을 하나 어떤 자기의 장기를 하나 떼냄으로써 기증자가 생명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식을 한다? 그러면 이건 윤리적 문제점이 따를 수 있어요. 또 피이식자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이 장기 이식을 했을 때 뭐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생명의 위험이 따를 때는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적출이,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서 남의 몸에서 장기를 빼낼 거 아니에요? 그럼 피적출자,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죽음을 초래할 때, 제가 아까도 했다시피 심장을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심장을 떼내. 그럼 그 사람은 죽잖아. 그러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내 심장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아무나 붙잡고 너 심장 내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을 딱 빼가면 그 사람은 죽잖아요. 일종의 이거는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장기 적출을 그러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장기는 빼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뇌사 상태를 죽음의 시점으로 볼 것인지 어떤 심폐기능, 심장과 폐기능이 중단되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시점을 죽음의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의사들은 뇌사 상태가 죽은 것이다. 그때부터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죽음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 혈액 순환이 중단되었을 때, 즉 예를 들면 심장이 정지되고 또 이 폐기능이 정지되어 가지고 피가 산소로 공급받지 못하고 심장이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혈액 순환이 안 될 때를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심폐 기능이 중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심장을 떼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을 거 아니야. 심장이 떼내지는 사람은. 그러면 이거는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에게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장기를 적출해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또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폐기능이 정지되었다 할지라도 이 죽은 사람의 본인이 살아생전에 사적으로 나는 내 장기를 정말 생명에 위협이 있는 사람에게 내 장기를 떼다가 이식해 주어도 나는 좋아 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내가 부득이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으면 내 장기라도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나는 제공하겠다라고 동의하는 표시를 해놓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심폐 기능은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의 장기를 어떤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적출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참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실 이 장기가 콩팥이 고장난다든지 간이 병든다든지 그래서 이식 받아야 될 사람, 이 장기 제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이 장기가 제공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장기 이식을 하려면 장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장기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기가 매우 부족해요. 그러면 이 부족한 장기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때 이 많은 수요의 사람들을 이 부족한 이 장기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배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장기 이식의 경우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가 이식이 있고, 하가 이식이 있고, 종간 이식이 있다 그랬는데, 먼저 그래서 이 이식을 할 때는 의학적으로 부작용과 의학적인 혜택을 따져봤을 때 부작용이 더 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장기 이식의 의학적인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종간 이식, 다른 동물의 장기를 빼다가 사람에게 이식하는 경우예요. 이때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1984년 10월 12일에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좌심장 형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갖고 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파에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파에라는 애가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동물의 심장을 떼다가 이 아이에게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심장이 제대로 뛰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수술에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태어난 날이 10월 12일인데
한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뛰더니 11월 15일에 한 달하고 한 3일째 되는 날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 동물의 세포 조직하고 동물의 유전자하고 그리고 사람의 유전자하고 좀 달라. 그리고 혈액도 인간하고 동물의 혈액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뭡니까? 서로 이렇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부적합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한 달 만에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했을 때 성공 확률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이 종간 이식은 제대로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종간 이식은 병리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뭐 종간 이식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병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이식을 했을 때 어떤 인체에 심각한 상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 왜 그러냐? 동물과 인간의 면역 체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 몸에 보통 우리가 HIV가 뭔지 아시죠? 에이즈 같은 병, 이런 것들이 그, 포유류 가운데 특별히 원장류, 원숭이에게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근데 이 원숭이 몸에 있는 HIV가 원숭이에게는 전혀 어떤 이상현상을 일으키지 않은데 그 원숭이에 있는 그 HIV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원숭이는 HIV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은 이 HIV에 대해서 전혀 면역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면역 결핍증이라 그러죠. 이렇게 동물하고 인간 사이에는 면역 체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인간 사이에 장기 이식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꼼꼼히 의학적으로 따져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어떤 세포 조직의 적합성 문제, 그래서 동물의 세포 조직이 인체의 세포 조직과 융화가 잘 안 된다는 점, 이런 면에서 종간 이식은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간 이식 말고 타가 이식, 타가 이식은 뭐냐?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를 어떤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몸에다가 이식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 타가 이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타가 이식은 생체 이식이 있고 타가 생체 이식 또는 타가 사체 이식이 있어. 타가 생체 이식은 뭐냐면 산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떼다가 산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이게 생체 이식이에요. 근데 타가 사체 이식은 뭐냐? 이제 심폐기능이 정지가 됐어.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런데 아직도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는 쓸만해. 근데 죽은 몸에서 간이나 신장 같은 것을 적출해다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다가 이식하는 경우를 타가 사책 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이식과 사체 이식이 뭔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체 이식은 살아있는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 사체 장기 적출은 죽은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 생체 이식인 경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 이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사체 장기 적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문제가 있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체 적출, 살아있는 몸에서 장기를 적출할 때에 이 장기를 떼내다 보면 어떤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아주 심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간을 떼낸다든지, 간을 몽땅 다 떼내면 죽죠. 근데 이 간 같은 경우에도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70% 떼내도 사람은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70% 정도는 어, 장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장은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떼서 기증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수혈 같은 경우, 내 피를 다른 사람의 몸에 공급한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골수 이식 같은 경우도 내 골수를 좀 일부분 빼서 어떤 골수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장, 신장, 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 심장을 이식한다. 내 심장을 떼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나는 죽잖아요. 어. 그래서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어떻게 보면 고귀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귀하면 내 생명도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생체 이식인 경우에 또 어떤 문제를 따져봐야 되냐? 어떤 다른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떼올 때 이 사람이 혹시 어떤 전염병이 있지 않는가? 또 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과 기증받는 사람이 어떤 이 적합성을 따져봤을 때 이 장기 이식을 했을 때 정말 잘 융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거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잘 융화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것을 일으킨다면 제공자나 장기를 제공하는 자나 이식받는 자나 모든 사람의 건강에 피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기 이식인 경우에 특별히 종간 이식, 다른 동물에게서 어떤 장기를 떼다가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경우에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제가 아까 다른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이식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의학으로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좀 더 의학이 발전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의학이 좀 덜 발전되어서 종간이식이 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더 의학이 발전하게 되면 뭐 돼지의 간이라든지 돼지의 심장을 인간 몸에 이식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어떤 발전된 의학 기술의 시대가 됐을 때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없어진다면 종간이식은 막 해도 되는 것인가? 다른 동물의 어떤 심장이나 장기를 떼다가 막 갖다 써도 되는 것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유전공학적 차원의 이식.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유전자 세포를 떼다가 이식하는 경우, 뭐 줄기세포를 떼다가 동물의 줄기세포를 떼다가 사람의 몸에다 이식하는 경우, 이랬을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다른 종류 간에 이렇게 이식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생기게 돼. 특별히 우리가 뭡니까? 이종 간에 그 이종 간의 수정란 같은 거, 동물의 난자와 사람의 정자, 혹은 동물의 정자와 사람의 난자를 결합시켜서 어떤 배아를 생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만든다든지 사람이 아기를 태어나도록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식, 그래서 어떤 생식 세포를 어떤 이식하는 경우 이랬을 때 어떤 유전자의 교란이 일어나요. 어,
그리고 이렇게 동물의 어떤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를 결합시켰을 때 이게 사람이야, 동물이야, 어떤 인간의 정체성에 심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할 때,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종을 교란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서는 금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유전자나 생식세포가 아닌 그냥 성인의 장기를, 성인의 장기가 고장났을 때 동물의 장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에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돼지의 콩팥을 이식을 해도 전혀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어떤 여러 가지 내 몸에 부작용이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동물의 콩팥을 떼다가 내 몸에다가 이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돼지의 콩팥을 내 몸에다 바꿔 꼈다고 해서 내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아니잖아. 나는 인간인데 단지 콩팥에만 문제가 있어서 그 콩팥을 돼지의 콩팥으로 바꿔 꼈잖아. 그래서 어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인간이다라는 정체성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늘날 임플란트 가운데 치아 임플란트, 이빨 임플란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임플란트를 할 때 때로는 이 턱뼈나 또 요 상악에 있는 이 뼈가 굉장히 많이 손상돼 가지고 이식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먼저 이빨을 이식하기 전에 뼈 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되는 뼈가 뭐냐 하면은 소뼈. 요즘은 인공뼈도 삽입을 합니다만 이전에 인공뼈가 나오기 전에는 소뼈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악교나 접착제 같은 거를 해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굳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 손상된 상악이나 이 턱뼈 같은 걸 든든하게 만든 다음에 뼈 이식을 통해서 든든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치아를 박는 이런 임플란트가 시술되잖아요. 그러면 내 턱뼈나 내 상악에 소뼈를 조금 집어넣어서 이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졸지에 소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소뼈를 이식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애가 소, 소의 모양으로 태어나나요? 전혀 후손에게도 유전자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인의 장기가 고장났을 때 다른 동물의 장기로 교체하는 경우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단 문제는 뭐냐?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시행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동물의 장기를 자유자재로 인간의 몸에 이식할 정도로 의학의 수준이 발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동물의 장기를 우리 인간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동물의 장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를 제공하는 동물. 이 동물은 뭡니까? 저 사람 살리겠다고 내 장기를 막 내 몸에서 떼가? 그러면 이 동물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동물의 장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야, 돼지야, 너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니까 근데 우리 주인님이 지금 콩팥에 좀 있으니까 네 콩팥 좀 내놔. 우리 주인님의 심장이 지금 고장났거든. 네 심장 내놔. 그래가지고 심장을 빼가면 그 돼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장 빼가면 그 돼지는 죽는 거잖아. 그러면 이 동물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함부로 죽인다든지 동물을 막 정말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요즘에는 동물의 권리도 사람 권리 못지않게 굉장히 존중시하는 사회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물의 장기를 떼다가 사람의 몸에다 이식하는 것은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사람의 인권과 동물의 권리는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인간에게는 어떤 쓰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어떠하냐? 인간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 동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뒤에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식물이 우리가 먹을 양식들이 부족해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식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을 이제 너네들의 먹을 것으로 식물로 사용해도 좋다. 이러면서 동물을 먹으라고 식물로 허용을 해주셨어요. 자, 동물을 먹으려면 동물을 죽여야 됩니까? 그냥 산채로 다리 하나 떼서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동물을 죽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물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동물이 죽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초의 장소였던 이 성막의 이 텐트는 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죽이는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은 그것도 성막의 텐트를 가죽으로 지으라고 했던 것은 동물을 성막 짓기 위해서라면 죽여도 좋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번제, 그다음에 뭐 화목제, 속죄제 여러 제사들이 있잖아요. 이때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피를 빼내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부득이하게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도 허용하셨구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셨구나. 인권과 동물의 권리는 다른 거구나. 인권이 훨씬 더 뛰어난 거구나. 그래서 인간의 생명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얼마든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동물의 장기를 사용해도 괜찮다. 단,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가이식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사가이식이라는 경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타인의 몸에서 어떤 다른 환자의 몸으로 이식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체 이식이라 그랬죠? 생체 이식. 네. 사실요, 장기 이식을 통해서 죽어가는 어떤 한 생명을 내 장기를 제공해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사랑의 실천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가 있냐. 이 피적출자, 장기를 떼내주는 사람, 또 장기를 제공받는 이식 예정자에게 이 장기 이식을 할 때는 반드시 장기 이식 전에 사전에 서로 고지가 되어야 돼.
그래, 예를 들어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지금 콩팥에 이상이 있는데 당신의 콩팥을 떼도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피적자가 얼마든지요. 난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콩팥이 아니라 심장까지도 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동의를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식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의 장기를 떼다가 지금 당신에게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 뭐 정말 동의하십니까? 하고 이 장기 제공받는 사람도 동의를 해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콩팥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식받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콩팥을 구해 갖고 왔어. 그래서 김정은의 콩팥을 이식해 주겠대. 그러면 여러분도 선뜻 김정은의 콩팥? 그걸 내가 이식 받을까? 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기분 찝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 정은이 콩팥이면 어때? 내가 살면 되지. 심지어 내가 동물의 콩팥까지도 갖다가 낄 참인데 정은이 그 돼지 정은이의 콩팥 떼다가 끼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러고선 동의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장기 이식을 할 때는 피적출자, 이식 예정자에게 사전 고지 그리고 동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기증행위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 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요. 누가 내 콩팥 떼가라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뜻 내 간장을 뚝 떼서 한 70% 떼서 남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내 간장 떼는 주는 거는 이렇게 좀 찝찝하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기증자가 사실 오늘날 없이 부족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1999년도의 통계였어요. 이 1999년도에 이 장기 이식이 필요해서 장기 기증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냐 하면 67,340명. 어떤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이 67,340명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 정말 장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내 건강한 장기를 좀 껴주세요. 내 장기를 기증할게요. 하고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이 8,059명이에요. 8,059명. 그 중에서 이 기증자 가운데도 둘로 나누어 살아있는 생전에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3,268명. 이거 생체 기증자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어떤 심장, 폐 혹은 뇌사된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해 가지고 기증한 경우가 4,791명. 그래서 3,268명에다가 4,791명을 더하면 8,059명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증자가 8,059명인데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67,340명. 장기 기증하는 사람은 8,059명. 그러니까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장기 기증받기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기증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59,181명이 장기 기증받기를 원했지만 기증자가 없어서 죽어나간 사람이 59,181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나는 내 장기를 정말 장기에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도 막상 장기 기증할 순간이 되었을 때 마음이 바뀌는 거야. 나 기증 안 할래. 하고선 기증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40에서 60%만이 실질적으로 기증을 하고 나머지 한 40%는 기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장기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기를 판매하는 시장이 유행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부족한 장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기가 부족하니까 돈을 줘서라도 장기 기증을 받자. 그래가지고 장기를 사고 파는 장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 어떤 인간의 생명에 걸린 문제를 상업적 거래 대상으로 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돈 주고 장기를 사고 파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냐 하면 보상기증 방식. 보상기증 방식은 뭐냐 하면 국가가 장기 이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갱신할 때 보면 서류를 쓸 때 보면 당신이 혹 뇌사 상태나 심폐 정지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 체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하면 이 나라의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딱 올라가. 그래가지고 나라의 네트워크에 내 정보가 장기 기증자의 정보가 딱 올라가. 그리고 어떤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에 딱 올라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뇌사 상태가 됐다든지 심폐정지가 됐는데 어떤 적합성 검사를 해보니까 저 사람에게 딱 맞아. 그럼 매칭해서 이식을 실행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어떤 나라에서는 이 장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장려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상 기증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이식자에게는 어떻게 하냐? 장기를 어떤 저렴한 수술 비용만 받고 장기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는 방식이 이게 보상기증 방식이다. 그래서 장기를 사고 파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 보상기증 방식은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장기를 내가 제공하겠다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장기를 기증받겠습니다. 피차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밝혀지고 하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장기 제공자가 장기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장기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심장마비가 왔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평소에는 장기를 정말 제공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장기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장기를 제공할 거예요. 이 사람의 장기 떼가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지금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뇌사 상태나 심폐정지에 있는 사람의 장기를 빼도 좋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장기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본인이 아닌 한 어느 누구도 이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는 없어요. 본인만이 자기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은 평소에 장기 떼내도 좋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콩팥 좀 떼가세요.
그리고 대신에 좀 나한테 적절하게 보상금이나 좀 주세요. 이러면서 어떤 가족이나 자식들이 뭐 어떤 부모의 어떤 장기를 막 이렇게 제공한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부모가 내 장기 떼가 더 좋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은 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기 제공자가 내 장기 떼가 더 좋아요 하고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장기 제공자의 생명에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의사가 적출이나 이식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몸에 콩팥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제 동생이 뭐 심부전증 그리고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신장 하나 떼가라 그래가지고 해서 수술을 해서 성공을 해서 내 동생이 살았어. 근데 좀 지나다가 내 동생이 또다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또 신장이 또 망가진 거야. 그러면 저는 또 동생을 사랑하니까 뭐 합니까? 내 신장 하나 또 남았잖아. 내 동생을 위해서라면 또 하나 남은 신장도 떼가세요 하면은 이제 내 신장 하나 남은 거마저 떼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잖아. 그래서 의사가 딱 봤을 때, 저 인간이 이전에 또 신장 하나 뗐는데 또 떼면은 이 인간 죽는데, 이거는 내가 시술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의사가 어떤 장기 제공자가 암만 장기를 제공하겠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장기를 떼는 경우 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의사는 이거 당신의 장기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의 수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는 것은 사체 이식이에요. 사체 이식. 요 사체 이식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요 사체 이식 이후에 대한 얘기는 우리 좀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